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아들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며느리 아니라며.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나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은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심 씨의 속도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심 씨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심 씨도 자식을 못 이기고 받아들였던 아들의 결혼. 누군간 유별나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쉽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 있는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데 말이죠.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고 평생을 느낄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엔 이왕 가족이 된 거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내내 마음에 품고는 안갚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내 불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 씨는 아들 김인혁을 낳은 뒤에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이미 하나 낳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둘째를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엔 심 씨 부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있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갔죠. 양가 조부모에게서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 심 씨 부부도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람처럼 잘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 20대 중반의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연애도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심 씨 부부에게 소개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30이 넘어가자 심 씨도 조금씩 걱정이 되었죠. 너 연애도 하면서 일을 해. 청춘이 아깝다. 심 씨의 말에 아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금방 30 중반, 후반, 40이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노총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아가씨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 몸만 오라고 해, 몸만. 심 씨도 남편도 며느리만 생기면 아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애기도 봐주고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행복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이 33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너는 이렇게 단계가 없니?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뭐가 이렇게 갑작스러워? 그러게. 당신이 인혁이는 여자친구도 없다고 한탄했잖아. 그런데 결혼이라니. 기쁜 한편 당황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 심씨를 보며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요.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고 망설이는 아들. 왜? 엄마는 연상도 괜찮아. 혹시나 하는 맘에 꺼낸 말이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상은 아니에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런데도 말을 쉽게 잊지 못하던 아들이 심씨 부부가 답답해 숨이 넘어갈 때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뭐라고? 아들의 말에 심씨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충격적인 이야기. 4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심씨는 앉은 상태로 휘청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랐는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는 2년이나 만나왔다고 하는데 그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오는 동안 심씨는 전혀 몰랐고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도 웃어넘기기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그냥 이혼녀라고만 하더라도 놀라 자빠질 이야기인데 아이까지 있다니 심씨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심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심씨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아들도 착잡한 눈으로 심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인혁이 네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크게 상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이유를 아니까 여태 말을 못했겠지. 엄마 아빠는 할 말 없다. 엄마, 이건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봐라.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던 심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조금 있자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줄담배를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늘만은 잔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도 피울 줄만 알면 10개피라도 피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인혁이 그놈이 미친 거 아니야? 다소 격앙된 남편의 말에 심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혁이가 그럴 리가 없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무조건 맘 바꾸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건 심씨 부부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아들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이혼녀를 만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심씨도 고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 있고 이혼한 게 어때서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물론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심씨의 아들과 상관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초혼인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더 이상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 박지 말어. 심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듯했고 휴대폰을 쥔 손도 잘게 떨렸습니다. 평생 속도 안 썩이더니 지금 이렇게 크게 썩이려고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섰죠. 그런 심씨의 속도 모른 채로 아들은 미리 연락도 없이 심씨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너 제정신이니? 심씨가 아들에게만 들리도록 이를 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TV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심씨는 그런 셋을 심란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았습니다. 아들 회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에게 반해서 먼저 다가갔다는 아들. 여자를 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애가 옆에 있지만 않았어도 예쁘고 참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할 듯 했습니다. 애 엄마 같지 않게 고왔죠. 하지만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다 부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건이 기우는 결혼이었으면 심씨는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차라리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었다면 살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씨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노력해도 여자가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었죠. 미안하지만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애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결혼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심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녀가, 엄마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근데 네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나머지 평생이 달렸잖아. 너라면 인혁이 네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허락할 수 있겠니? 아들도 여자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도 여자가 심씨의 심정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모자를 심씨가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애 다리 아프겠네. 심씨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결혼시키면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혼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이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법이야. 현우, 이미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라는 아이가 4살이고 아들이 여자와 2년간 만난 거면 아들은 아이가 거의 핏덩이일 때부터 봐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아들이 그 아픔을 떠안는 걸 참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녀가,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수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아들의 말에 심씨는 목이 턱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아들. 그 자리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심씨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고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도 여자가 받는 상처에 더 마음이 쓰이는 듯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던 아들은 얼마 뒤에 홀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들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셋이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꼭 심씨의 아들이 낳은 자식 같았습니다.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쁘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주는 아들에게 차마 모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자주 찾아와서 심씨 부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폐악이라도 부렸으면 따라서 드러눕기라도 했을 텐데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보니 심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날이 갈수록 괴로워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자랑 찾아와서 납작 엎드린 아들. 잘 살게요. 엄마,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여자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어린 아이를 앉혀두고 고개 숙인 여자가 참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마음대로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끝에 결국 심씨도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심씨 부부가 얻어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내심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엔 큰 집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애는 또 안 가질 거야? 네.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애기 생기면 현우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씨도 아들을 닮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남의 핏줄인 손자 하나가 전부였으니 심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조차 결혼을 허락했으면 심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 자꾸 보니 현우도 예뻤습니다. 이제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쩐지 아들과 닮게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심씨는 그래, 인생이 별거 있냐, 행복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나온다는 게 좀 일찍 와버렸네. 금요일 저녁, 어느 날 아들네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에서 갈비를 재워왔습니다. 어린 손자가 먹어야 하니 간장 양념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은 아직 밖이라고 했습니다. 저 퇴근하고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인종 눌러보셨어요? 연수 집에 있을 텐데. 여기 1층에서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네. 어디 간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지금 밖에 추운데, 그러면 들어가 계실래요? 비밀번호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심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주었지만 어쩐지 막 치고 들어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왔다 갔다 했던 집인데 이제는 부부의 집이라고 생각하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추위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30분 안에 온다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 가 있기도 그랬고 찬바람이 너무 불어 콧물이 뚝하고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밖에서 떨던 심씨는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죠. 어? 집에 있었어? 심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인혁이가 알려줘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려줬어도 남의 집에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밖이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심 씨는 말을 하면서도 시선이 며느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쏘아붙이던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상황은 심 씨로서도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핀잔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심 씨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눈초리는 사나웠습니다. 현우는 잘 지내지? 손자의 안부를 묻자 며느리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고 소파에 기대어 반쯤 누워있던 자세는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손자도 아닌데 뭐? 남의 자식은 못 키우는 거라면서요? 현우가 인혁 씨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면 어머니 손자도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심 씨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며느리. 그걸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입을 다물었고 둘 사이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수 집에 있었네. 왜 전화 안 받았어? 초인 정도 누르셨다는데. 아까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몰랐어. 태연하게 대꾸하는 며느리. 밥 차릴까? 어머님이 못 싸우셨네. 며느리는 심 씨가 가져온 갈비를 꺼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착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도 며느리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나 보다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아들이 없을 때마다 어찌나 차갑게 구는지 차라리 원수에게 더 친절할 듯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자 이런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 보내게? 결혼 기념일이잖아. 살갑게 굴지도 않는다며? 차차 가까워져야지 어쩌겠어. 심 씨는 아들 며느리의 결혼 기념일에 며느리 앞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회사에서 누가 귤을 2박스나 줘서요. 1박스 드리려고요.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다며 갑작스럽게 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귤을 받아들었는데 때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가 전화를 했네. 웬일로 며느리가 심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았나 싶었습니다. 심 씨는 받은 귤을 김치 냉장고에 옮겨 담으며 스피커폰을 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심 씨도 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불편해요. 저는 우리 현우한테 상처 준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의 아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죠. 심 씨는 며느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 줄은. 심 씨의 그동안의 노력은 며느리의 말대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그 당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심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할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상처를 주려거든 심한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듣게 하기 싫어 그나마도 참았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 씨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으면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둘 셋이 씻는 것 아니고 딱 하나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충격은 아들이 더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심 씨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수가 전혀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심 씨도 아들 마음 어지럽히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면 언젠가는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 굳이 알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심 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심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심 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심 씨 또한 며느리와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 날이 긴데 이런 사이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심심한 홀로 아들네 가족과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겉보기엔 심 씨에게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행을 가잔다고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심 씨에게 말을 걸 수 있었겠죠. 심 씨는 이참에 며느리와 제대로 회포를 풀고자 했습니다. 저녁에 술도 같이 한잔 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애기가 아빠를 쏙 빼닮았네. 횟집 주인이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심심하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젊은 부부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심 씨를 대했습니다. 그 모든 게 심 씨의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잠깐 봐주세요. 저기에서 현우 먹일 과자라도 좀 사올게요. 아들은 손자의 손을 심 씨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손자의 손을 잡은 심 씨.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에 보이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현우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가셨네. 심 씨가 아이에게 말을 걸자 아이가 좋다고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핏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심 씨가 한가롭게 주변을 돌아보던 순간 손자가 심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현우야. 손 놓으면 안 돼. 심 씨와 손자 옆을 지나쳐서 굴러가고 있는 공을 보더니 쫓아가려는 손자. 그런 손자를 붙잡으려고 심 씨가 다급히 뛰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얼른 손자를 잡아당겼는데 그 힘에 모시게 함께 넘어지고 말았죠. 현우야, 괜찮아? 심 씨가 감싸서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목청 놓아 울어댔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바닥에 쓸렸는지 살짝 까져 있었습니다. 심 씨의 상황은 오히려 좋지 못했는데 손바닥이 온통 생채기가 나 있었고 피도 흐르고 있었죠. 현우야,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며 그 장면을 보았는지 멀리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보더니
심 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뿌리쳤어. 어른이 애 힘 하나 못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 아이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신 거잖아요. 연수야, 왜 그래? 안 다쳤으면 됐지. 아들도 다가와서 아이를 살피더니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피도 안 나네. 피가 중요해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차에 치이면 어쩔 뻔했어. 아들은 울먹거리는 며느리와 통곡하고 있는 손자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심 씨의 상처를 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긴팔을 입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팔 전체가 쓰렸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윗도리를 을 벗어보니 생각했던 대로 한쪽 팔이 전부 쓸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욕실에서 씻느라 보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어쩐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닌 심 씨의 마음이 닫혀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맥주 좀 사올게요.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아들이 셋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자며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의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통화 좀 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그때 휴대폰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휴대폰도 두고 나간 듯 했습니다. 혹시나 호텔을 못 찾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심 씨가 깊게 잠든 손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빠져나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서 그냥 쌩 까고 살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아들도 피눈물 나게 했잖아. 어리다고 귀가 없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인혁 씨 때문에 억지로 여행 따라온 거야. 야, 그렇다고 맘대로 쌩 까고 살 수가 있어? 누군 안 그러고 싶냐? 나중에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려면 아예 영 끊고 살 수는 없어. 뭐? 그렇다고 내가 설설 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외아들이라서 상속은 우리만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분풀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뭐가 못돼? 못된 건 그 여자지. 그러게 누가 결혼 반대하래?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 그래. 여자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줄 거야. 며느리가 말하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심 씨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심 씨는 큰 충격에 빠져서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야, 맥주를 사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심 씨를 증오하고 있는 줄은 아들도 모르고 심 씨도 몰랐습니다. 결국엔 심 씨가 뜻을 꺾고 며느리를 받아들였으니 말이죠. 심 씨에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 마음에 품고 안갚음을 했던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건 무리인 듯 했습니다. 심 씨는 말없이 호텔로 올라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더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녀가. 너도 들었다시피 이렇게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현우 엄마랑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온 며느리도 말이 없었죠. 어쩌면 심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심 씨는 혀를 찼습니다.
참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대해서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자신이 있나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능력이 좋아서도 있지만 며느리도 아들의 안정적인 배경을 보고 결혼 결심을 했을 텐데 그 배경이란 건 심씨 부부가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집과 차, 나중에 물려줄 재산. 그것들은 심씨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었죠. 현우 엄마가 그랬지. 현우는 내 손주가 아니고 남이니까. 손주라고 부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현우 엄마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게 맞는 말 같다. 안 보이는 곳에서 홀대하고 뒤에서 심호 욕하는 게 무슨 이런 게 가족이야. 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남에게 내 재산 나눠줄 생각 없어? 인혁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돌려주고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서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은 말아라. 결혼 반대한 걸로 안 갚음하면서 통쾌했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인혁이 너도 부모 그늘이 없어도 현우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여전히 부모 품속에서 살길 바라냐.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야,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며느리는 입에 꿀을 바른 듯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리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재산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연 끊고 살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 같이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들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심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부모 그늘이 없어진 아들과도 잘 살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심씨에게 전화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심씨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인혁 씨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랑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그러자 말도 못할 폭언을 퍼부어대는 며느리. 한참을 다 들은 뒤에 심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들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전송해줬습니다. 아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아들은 정말 이혼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애를 안 가진 게 차라리 다행인가 싶었죠. 하지만 심 씨는 아들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조차 끝까지 심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말이죠. 언제고 또 그럴 수 있는 자식이었고, 이제는 부모가 간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아들 인생 알아서 살게 냅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심 씨는 아들에게 집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러라고 하고 심 씨가 아들에게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들이 2번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니 차라리 요즘 사람들처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는데 이내 고개를 저어서 머릿속에서 아들을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이혼녀를 만나든 애가 10 딸린 여자를 만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끄는 게 아들에게도 심 씨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매년 김치가 남는데. 차라리 안 먹겠다고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니. 안 먹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될 일을. 아니, 김장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사 먹게. 김장김치가 그냥 김치인 줄 아냐. 사랑하는 자식 생각하면서 만든 정성 들인 음식 아니냐. 어쩜 이렇게 부모 성의를 무시해. 저도 나름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철이? 네. 어머님 좋자고 보내주시는 거면서? 힘들게 한 거 왜 안 먹냐고 생색내실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박 씨의 며느리도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김장하느라 고생한 허리와 팔다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는 말을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 안에 들어있던 돈봉투와 함께 말이죠. 너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는 며느리. 김장 한번 도와달라고 한 적 없었고 박 씨는 아들 며느리가 좋아한다기에 해마다 챙겨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는 오히려 괴롭다고 말했죠. 모두가 불행한 김장을 박 씨는 왜 여태 고생을 무릅쓰고 해왔던 것인지 참 부질없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살아계셨을 적에 늘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와서 김치만 주고 황급히 떠나곤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맛에 길들여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박 씨가 아무리 똑같이 담가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김치만 보면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김치와 함께 전해지던 그 사랑이 생각났죠. 이제는 해마다 김장김치를 챙겨줄 이가 없지만 대신에 박 씨가 챙겨줘야 하는 자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후로도 계속 김장을 해서 조금씩 택배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제때 밥을 차려 먹진 않겠지만 아들은 박 씨가 보내주는 김치를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김장을 해서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이어졌죠.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박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김장을 매년 하거든. 너희 전에 집에 인사 와서 먹었던 그 김치 있지? 김장해서 주영이한테 택배로 보내주는데 혹시나 그게 불편하면 얘기해. 요즘은 사 먹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김치 맛있던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잘 됐다 싶었죠. 아, 그런데 김장할 때 저희도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뭘 와. 그럼 김장을 혼자 하세요? 당연히 혼자 하지.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보진 않았을 테지만 안 해봐도 김장이 힘든 것은 아는가 보구나 싶었죠. 아들 결혼 후에도 그렇게 매년 김장을 해서 김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박 씨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올해 김치 보내실 때요. 조금만 보내주세요. 매년 보낸다고 해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혹시 안 먹는 거면 말해라.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며느리 때문에 박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보내줄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 사실 냉장고 자리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 하나 살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근데 요즘 김치 냉장고가 얼만 줄 아세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 박 씨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쓰고 있어서 요즘 김치 냉장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TV 광고에서 보았던 냉장고들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분명 비쌀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그렇게 많이씩 먹지는 않잖아. 그 냉장고를 다 김치로 채워? 아, 요즘엔 김치만 넣는 게 아니고요. 야채도 넣을 수도 있고요. 냉동실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 종류별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신기하죠? 그러네. 그러면서 한참을 김치 냉장고 얘기를 하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얼만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290만 원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나 비싸? 좀 싼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김치 냉장고 값 보낼 테니까. 사서 넣어, 김치? 어머나.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하게 되었죠. 아니, 하는 김에 더해서 우리한테도 팔어. 팔긴 뭘 팔어? 김장이 쉬운 줄 아나?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고맙다고 받아 그냥. 하도 맛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고맙네.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 지금도 팔 아파서 죽겠구만. 이건 우리 아들 며느리 줄 거라서 못 팔어. 참, 정성이야? 아들 며느리는 좋겠어. 공짜로 이런 김치도 얻어먹고 사 먹으려면 억만금을 줘도 못 사지. 당연한 소리를 해. 사 먹는 건 맛도 없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비싸기만 하지.
동네 사람의 말대로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먹이려고 배추며 고춧가루며 새우젓이며 재료는 최고로 좋은 것들만 썼습니다. 깨끗한 건 두말하면 입 아팠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얻어먹는 거잖아. 박 씨는 김장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신 다른 채소나 과일 등으로 보답을 받기는 하지만 말이죠. 많이는 못 담가 주어도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통만 팔어. 아, 며느리 줘야 된다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잘 먹나? 그래도 우리 아들은 김치 없으면 밥 안 먹어. 며느리도 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박 씨도 언제까지 이렇게 김치를 담가서 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집처럼 100포기, 200포기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일을 치르고 나면 허리도 부러질 것처럼 아팠고 어깨며 팔이며 무릎이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쉬워 보여도 보통 체력 소모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김치가 특별히 맛있게 된 듯해서 뿌듯했습니다. 사 먹는 게 오히려 쌀 정도로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든 김치였습니다. 그런 김치를 아들 며느리 몫을 챙겨서 아이스 박스에 넣었습니다. 새지 않도록 단단히 신경 써서 밀봉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퍼백에 흰 봉투를 담아 넣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줄 겸 챙긴 용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먼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예찬이 엄마야. 김치 잘 받았어? 아, 네. 받았죠. 너무 맛있었어요. 아, 벌써 먹어봤어? 그럼요. 예찬이 아빠도 같이 먹었어? 네. 당연하죠, 어머니. 혹시 먹다가 다 못 먹으면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해. 이웃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에이, 어머니. 저도 다 알죠? 잘 먹을게요. 그런데 웬 돈을 넣었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어쩐지 물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거기 있는 걸로 애 가방 사줘. 네? 가방이요? 그래. 예찬이 이제 학교 가잖냐? 아, 네. 그래서 거기 아이스박스에다가 돈 넣어놨잖니? 혹시 못 본 거야? 아니요, 아니요. 봤죠? 아, 책가방 살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과의 통화를 한 뒤에 박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모레 병원 올라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집에 좀 들렸다가 가세요. 뭘 들려? 그냥 갔다가 오면 되지. 그래도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래도 근처까지 오셨는데 집에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면 되죠. 아이고, 뭘 또 집에서 먹어. 그럼 나가서 사 먹자. 들릴 테니까. 네. 그럼 터미널로 모시러 갈게요. 가깝잖니?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알겠어요, 그럼.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야 김치 맛이 어땠는지 묻는 걸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다음날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진 않았죠. 아들네 집은 박 씨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그 옆에 아들이 사는 101동이 있었습니다. 101동 1층 현관 옆은 단지 내 경로당과 붙어 있었죠. 1층 현관 앞에서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근처에서 웬 잔치가 열렸나 싶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박 씨가 두리번거리자 문이 살짝 열린 경로당이 보였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경로당 근처를 기웃거리자 안에서 나오던 사람과 마주쳤죠. 아,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무슨 냄새인가 해서요. 잔치 하시나 봐요.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나네. 잔치는 아니고요. 어쩌다 김장김치가 생겨서 같이 싸먹으려고 고기 좀 삶았어요. 들어와서 한 입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아요. 다 나눠 먹는 거죠. 어차피 공짜로 생긴 김치랑 고기예요. 마다하는 박 씨의 팔을 잡아 끌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짜로 생겼다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듯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어제 아파트 쓰레기장에 웬 아이스박스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버리려고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열어봤더니 김장김치가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스팩도 그대로 있고요. 누가 그걸 통째로 버렸더라고요. 어머나, 누가 그 아까운 걸 버렸대요? 모르죠. 포장도 안 뜯은 거면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두고 간 거 아닐까요? 에이, 그럴 리는 없어요. 분명히 누가 일부러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줄 알아요? 대화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가니 다들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 접시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딱 보니까 택배로 온 것 같은데. 박스에 테이프는 뜯지도 않고 송장 주소 적힌 부분만 딱 떼가지고 버렸더라고요. 얼른 먹어요. 아니, 괜찮은데. 아, 그래가지고. 주인 찾아준다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절대 안 찾아가지. 일부러 버린 거를 방송한다고 가져가나? 어쨌거나 주인이 버리고선 찾을 생각이 없으니깐.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김치가 근데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걸 왜 버렸는지 참. 아, 저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쓰레기장에서 주웠다는 출처도 모르는 김치를 얻어먹는 게 어쩐지 깨름칙했던 박 씨는 고기만 한 점 집어먹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박 씨 또한 아들 며느리에게 김치를 보냈던 입장이다 보니 왠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정성껏 담가서 보낸 것일 텐데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참 딱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니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찬이 엄마는? 예찬이랑 잠깐 나갔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제가 엄마 오신다고 말하는 걸 깜빡해서. 아이고, 놀랐겠네. 괜찮아요. 그나저나 아까 1층이라고 그러시더니 왜 이제 올라오세요?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아, 이 밑에 노인정에서 사람들이 보쌈을 먹고 있더라고. 김치에다가. 뜬금없는 소리에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 그런데 너희는 김치 잘 받았지? 김치요? 그래. 이번에 김장한 거 어땠어? 아, 택배 보내셨어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뭐? 예찬이 엄마가 맛있게 먹었다던데? 아, 저 없을 때 먹었나 봐요. 분명히 전화통화했을 때는 아들과 함께 먹었다던 며느리였는데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는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딜요? 이 앞에 산책 좀 하려고. 박 씨는 1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아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경로당으로 향한 박 씨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좀 전에 고기를 권했던 여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한입 하시려고요? 아니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 김치가 들어있었다던 아이스박스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아, 어제 버렸는데. 그래요. 허탈해서 어깨를 내린 박 씨가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김치만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세요? 혹시 30만 원인가요? 아, 맞아요. 그러자 그 옆에서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던 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김치를 버린 여자가 101동 5층에 사는 여자 같아서요. 아들의 집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늘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김치를 버리더니 이제는 통째로 버렸나? 아무튼 누가 그 여자가 놓고 가는 거 본 것 같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돌려줘야 되나? 근데 이거 먹어버린 걸 어째? 돌려주긴. 버린 건데 뭘 또 돌려줘요. 아니, 그래도 돈이 들어있었잖아. 그것도 버린 거지 뭐. 고기 잘 먹고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도 찝찝하잖아. 아, 뭐가 찝찝해. 그래서 찾아가라고 방송을 얼마나 했는데. 근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 여자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차마 내 며느리라고 말을 못하고 박 씨는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돈도 써버린 듯한데 그것조차 내 돈이니 돌려달라는 말도 한마디 못했죠. 그리고선 바깥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고선 바로 아들네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니 택배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택배를 받자마자 통째로 버려버린 것인지 박 씨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태 잘 먹겠다. 잘 먹었다고 하며 기분 좋게 받아먹었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뭐하러 달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치 넣을 공간이 없으니 김치 냉장고를 사달래서 사주기까지 했는데 박 씨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팔과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장하느라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을, 그 마음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라며 말이죠. 눈물이 핑 돌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시야에 보였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손자와 함께 돌아오던 며느리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산책? 아,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내일 병원 가는데 아무튼 잠깐 들렸어. 예찬이 아빠가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아들이 외투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갈비집에 걸어서 가죠. 손자는 갈비가 좋다고 신이 나 있었고 박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러게. 배고프다. 아들 며느리의 말에 뒤따라 걷던 박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찬이 엄마야, 그 돈으로 예찬이 가방 사줬니?
아직이요. 그 돈이면 충분해? 그렇죠. 내가 20만 원 보냈는데 안 부족해? 그럼요. 20만 원이면 충분하죠. 아, 엄마가 돈 보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아들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동하는 이 냄새가 뭔 줄 아니? 아, 아까 엄마가 고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경로당에서. 그러자 며느리가 경로당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김치를 버렸대더라. 택배를 통째로. 그래서 저기서 아줌마들이 파티한단다. 그거 주워다가. 아들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습니다. 김치를 버렸다고요? 와, 그걸 통째로 버린 사람도 대단하고, 주워서 먹는 사람들도 대단하네요. 그래. 김치 주워다가 고기도 사서 삶아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니? 그 아이스 박스 안에 돈도 들어 있었다더라. 정말요? 아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대꾸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허해졌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돈도 넣어서 준 김치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테이프조차 안 떼봤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긴요. 진짜 천벌 받을 사람이네. 보통은 부모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지. 나처럼. 박 씨가 중얼거리자 며느리가 퍼뜩 박 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나도 진작에 김장김치를 보냈거든. 근데 예찬이 아빠는 왜 모르는 거야? 아, 아들이 그제서야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야. 받았어. 김치 냉장고에 있어.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나는 어머님이 주신 돈도 받았는데 뭘. 우리랑 비슷하다. 신기하네.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네, 아까 어머니가 그렇게. 아니, 내가 깜빡했는데 말이야. 나는 분명히 30만 원을 넣었거든. 네?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착각했나 봐.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101동의 5층 여자가 항상 음식물 쓰레기통에 김치를 버렸는데 올해는 박스째로 버렸다면서 수군거렸어. 버려놓고는 방송을 해도 나타나질 않는다고 말이야. 여보, 진짜야? 아들이 다소 화난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아니, 그런다고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김치가 남는데. 차라리 안 먹겠다고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니. 안 먹겠다고 하면 당연히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될 일을.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이웃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먹었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김장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사 먹게. 김장김치가 그냥 김치인 줄 아냐? 사랑하는 자식 생각하면서 만든 정성 들인 음식 아니냐? 김치는 그냥 김치죠. 뭐야? 어쩜 이렇게 성의를 무시해? 그럼 왜 김치 보내달라면서? 김치 냉장고도 사달라고 그랬잖아? 그건 당신 그만해. 저도 나름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철이?
네. 어머님 좋자고 보내주시는 거면서? 힘들게 한 거 왜 안 먹냐고 생색내실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이제. 너 정말 너무하다. 무섭고 보낸 내 잘못이고 버리는 너는 피해자란 소리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골치가 아픈 듯 했죠. 그렇게 싫다면 앞으로는 안 보내마. 그리고 진작 그렇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았겠지. 경로당에 한번 가봐라. 고기 사고 남은 돈 있을 테니.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사과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로 혼자서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려던 목적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몸살이 나서 크게 앓았습니다. 요 며칠 무리하기도 했고 안 그래도 추운 날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겨서 그런지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제는 김치 안 보내주셔도 돼요. 괜히 엄마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얻어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만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애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의 침울한 목소리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김치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엄마한테 못할 짓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보내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며느리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은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억울하기도 한 마음에 말이 막 나간 것 같아요.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히 내 마음만 강요한 것 같다. 그게 싫었던 걸 몰랐다. 다들 김치가 맛있다고 아들 며느리가 부럽다길래 박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주는 정성과 사랑을 아들 며느리도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엔 박 씨가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박 씨 혼자만의 발버둥이었죠. 싫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고생해서 챙겨주신 걸 버려서 마음이 안 좋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30만 원은 제가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됐다. 예찬이 가방 사준 셈 칠게. 며느리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또다시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버린 건 잘못된 거지만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네, 어머님. 며느리와는 대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버려진 김치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테지만 아무래도 꽤나 시간은 걸릴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동안 박 씨에게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며느리도 자주 하지도 않던 전화를 수시로 하며 안부를 묻곤 했죠. 저 나름의 사과라고 생각하고 박 씨도 애써 마음속 응어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을 깨달아 속은 쓰렸지만 박 씨도 이제는 자신 혼자 먹을 만큼만 김장을 하거나 사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벌써 70대가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따지고 보면 박 씨에게도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박 씨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였으니 말이죠. 어머님, 제가 이 집 장손도 낳아드렸는데 집도 전세로 해주시고요. 차도 오빠가 결혼 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결혼했죠. 그런데 독박 육아까지 시키면 제가 안 억울해요? 너는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한 거니?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줬으면 만족했을 거야?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우리도 땅 파서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우영이 아빠도 일하면서 많이 거두는 것 같은데 이쯤 해라. 힘든 거 금방 지나가. 1년이 수월해지니까 같이 힘내서 키워야지. 너희가 선택해서 낳은 애잖아. 다들 이렇게 편먹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어머님도 육아해보셨으면서 어쩜 같은 여자끼리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아들 낳아드렸잖아요, 어머니. 남들 같았으면 시집에서 외제차도 뽑아주고 그런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주원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주 씨는 며느리의 말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아들 며느리에게 못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안 봐줬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차라리 집 없이 애를 봐주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로 보아서는 절대 그럴 리는 없었을 것 같았죠. 주 씨가 손자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 자기가 낳아놓고는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애 둘을 키워본 입장에서 육아가 힘든 건 이해가 됐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명절에 시집에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따져야 하는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런 주 씨를 며느리는 비난했지만 주 씨도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해줄 거 다 해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주 씨는 딸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연년생이라 키우면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었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 되어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회사를 차린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뛰어다니던 때였죠. 당시엔 힘들었어도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키우며 소소한 기쁨도 있었고 가끔 남편이 쉴 때면 같이 동물원도 가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엔 남편이 차린 회사도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처음 몇 년만 고생이었고 아이들도 말썽 없이 잘 커서 나중엔 그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딸은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내 회사를 다니다가 재작년부터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쉬라고는 했다는데 일하는 게 좋다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씨는 딸이 손녀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애를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 씨가 손녀딸을 예뻐하지 않아서는 아니었고 허리가 좋지 않아 못 봐준 것이었습니다. 딸도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었죠.
딸이 알아서 잘 키우니 주 씨도 신경 쓰지 않고 손녀를 마음껏 예뻐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며느리였죠. 주 씨의 딸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아들은 좀 더 공부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죠. 저보다 1살 어리고요. 이름은 김하영이에요. 30대 초반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일찍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도 참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할 때에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돈 내는 땅 노후 준비만 돼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아둔 돈은 있지만 신혼집을 구하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집은 우리가 해줄게. 너희 모아둔 돈으로 가구 채우면 되지? 어차피 딸이 결혼할 때도 지원을 해줬으니 아들도 비슷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직장 근처로 구하고 싶은데 아들네 직장 근처면 집값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너희 누나보다 더 해줄 순 없으니까. 전세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그래서 주 씨 부부는 아들네에게 10억짜리 전셋집을 해주기로 했죠. 아들이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능력이 있으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집을 사는 건 먼 일이 아닐 듯 했습니다. 나중에 넓히는 건 너희들 몫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으면 재산은 누나랑 너희랑 똑같이 가겠지만 그 전까지 다른 도움은 바라면 안 돼. 딸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진 주 씨 부부도 자신들을 위해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자식들에게 무작정 퍼주다가 험한 꼴 보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주 씨의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 씨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애기 생겨도 나는 못 봐줘? 며느리는 벌써부터 주 씨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은 표정이었죠.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수찬이도 알겠지만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한 적도 있고 애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혹시라도 나중에 못 봐준다는 얘기 들으면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무거운 걸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보는 일은 특히나 허리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아이도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들도 아니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씨의 설명을 들은 며느리도 걱정 말라며 웃었습니다. 애기 생기면 제가 일을 쉬기로 했어요. 벌써 거기까지 상의한 모양이었는지 애가 생기면 며느리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 클 때까지는 제가 직접 보려고요. 정말 괜찮겠니?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며느리가 선뜻 일을 쉰다니 놀랐습니다. 응, 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써. 수찬이 누나도 그렇게 애 키우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 씨는 거기서 말을 더 보태진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하고 3개월쯤 더 일을 하다가 휴직을 했죠. 손자가 태어나자 주 씨도 남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쩜 딱 맞춰서 손자를 낳았네. 손녀 하나, 손자 하나. 너무 좋다. 딸이 낳은 손녀딸까지 있으니 마음이 무척 풍요로웠습니다. 그러게요. 아들 잘 낳았죠? 주씨 부부가 기뻐하니 며느리도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아들네 집에 자주 갈 수는 없고 대신에 주씨는 딸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을 통해서 며느리가 올리는 손자의 사진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며느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고 말이죠. 사진을 보면 애도 쑥쑥 크고 아들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씨가 유모차도 사주었는데 어김없이 며느리가 사진을 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에는 시어머니가 사주신 어디 브랜드의 유모차라며 자랑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참 행복해 보여서 주씨도 선물을 주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일 낮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 무슨 부탁? 내일 우영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주씨는 당황스러워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 테고 어째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애는 못 봐준다고 했잖니. 안고 있질 못하는데 애를 눕혀만 둘 수는 없잖아.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애는 왜? 아,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급한 일이면 수정이한테 물어보든지. 주씨는 집에 있는 딸이 요즘엔 일이 많지 않아 한가하단 소리를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정 급한 일이면 한번 자신이 부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영이 엄마가 급한 일이 있나 봐. 그래서 애를 우리 집에다가 맡기겠다고. 5시까지만 봐달라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겠는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걸었겠지? 너 내일 안 바쁘면 하루만 봐줘. 알았어. 내일 데리고 오라고 그래. 일 없는 거야? 조금 있긴 한데 급한 일이라며? 어쩔 수 없지. 저녁에 하면 돼. 그래도 손녀가 집에 오는 시간 전이라 가능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맡기고 갔다는 말과 저녁 늦게 와서 찾아갔다는 소리를 딸에게서 들었죠. 5시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7시에 왔던데. 그랬니? 5시까지만 봐달라고 그래서. 어쩌니? 괜찮아. 한 번인데 뭐. 괜스레 딸에게 부탁했던 주씨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주씨는 몇 달 지나서 딸에게서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굳이 엄마한테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올케가 나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영이를 몇 번 맡겼어. 정말?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그동안 아무 말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직하려고 준비라도 하고 있나 싶어서 계속 봐줬단 말이야. 요즘 나 진짜 바빴거든. 근데 엄마 혹시 올케가 올린 사진 봤어? 아니. 요즘에 못 봤는데. 한번 봐봐. 그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올렸다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확인을 안 해서 몰랐는데 꽤나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사진은 많지 않고 본인 사진이 훨씬 많이 보였죠. 그런데 대부분 낮 시간 동안 찍힌 사진이었고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적힌 글을 보고는
딸이 화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 맡기고 힐링. 나한테 주는 선물, 명품 가방. 애 맡기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애 맡기고 차 마시고 쇼핑. 혼자지만 한가하고 행복한 시간. 이런 글과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본다면 참 팔자 좋은 삶이다 생각할 만큼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럴 때마다 손자는 딸이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길래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것인데 며느리가 놀러 다니느라 바빴던 것임을 확인하니 황당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었다면 한두 번 바람 쐬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어떻게 시누이에게 계속 맡길 생각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딸이 비록 집에 있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지 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는 일을 쭉 쉬고 있었죠. 주 씨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안 봐주고 시집에서도 이렇게 안 도와주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는 거야. 그래서 계속 봐주긴 했는데 나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한두 번이어야 도와주지. 이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길래 수찬이한테 전화해서 말할까 하다가 괜히 분란 만들 것 같아서 못했어. 근데 내가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이렇게 놀러 다니고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열받아서. 나도 일하느라 그렇게 팔자 좋게 못하는데 말이야. 그런 줄은 몰랐네. 차라리 주말에 우영이 아빠한테 맡기고 나가야지. 참, 요즘 애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라고는 하더라. 집에 시터 두고 자기는 나가서 티타임 갖고 쇼핑하고 나 이렇게 잘 살아요 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면 되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사람 쓰고 다시 복직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직접 키운다더니. 다시 일은 하기 싫은 거겠지. 모르겠다. 엄마가 올케한테 말해봐. 나는 더 이상 못 봐줘. 알았어. 주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만 탓할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안사돈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 말이죠. 주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넌지시 딸의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뚱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황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봐준다는 말을 어디로 들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말이죠. 또다시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사람을 써. 우영이 아빠가 제가 집에 있으니까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주 씨에게 고자질하듯이 말하는데 주 씨의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안 하게? 맞벌이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애를 보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선호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애 교육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힘드니까 도우미도 같이 쓰고 싶다는 건데 우영이 아빠가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를 자신에게 하소연을 하니 말이죠. 집에 있는 며느리가 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주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종종 통화하다 보면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새벽에 출근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성격이 하나도 안 도와주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 씨는 이번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째서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주말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집안일 좀 도와주느냐고. 그냥 궁금해서. 우영이 엄마 혼자 애랑 종일 씨름하기 힘들 거 아니야? 넌지시 던진 물음에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주 씨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출근할 때 빼고는 제가 거의 해요. 평일에 퇴근해서도 하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 같은 거. 그래?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 너희 누나도 도움 있으면서 애 키웠잖아. 그래서 너희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누나는 계속 일을 했잖아요. 우영이 엄마는 집에 있고요. 그리고 집도 사야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씨도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집은 천천히 살 거라던 아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궁금하긴 했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땐 기가 막혔지만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우연히 며느리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았는데 8시 남편 오면 육아 퇴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듯이 8시면 며느리도 육아에서 퇴근하겠다는 말인지.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종일 일하고 들어가는 주 씨의 아들은 그 시간부터 설거지하고 애 보고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주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 부탁 한번 잘못했다가 본의 아니게 관여하게 되었지만 아들 부부의 일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손자가 어렸을 때 일이니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주 씨는 아들 며느리 육아에서 신경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에게서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훨씬 편해졌겠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할 일이 많다며 복직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는 길에 주 씨의 집에 들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반찬 좀 해달라며 말이죠. 생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것이니 집에 있는 재료로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챙겨두자. 저녁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요? 빈말로도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안색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네. 네. 좀 그러네요. 애도 밤에 자꾸 울어서. 돌이 지났는데 아직도 밤에 운다는 손자. 아들도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나 싶었습니다. 근데 반찬은 갑자기 왜? 아, 우영이 엄마가 반찬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 그래도 어린이집 다닌다니까 낮에는 우영이 엄마도 편하겠다. 네, 그렇겠죠. 우영이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잠 못 자고 힘들어도 1, 2년만 더 고생해. 좀 더 크면 훨씬 괜찮아지니까.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명절에 아들네가 왔을 때는 아들에게 차마 조금만 더 고생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시네는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 밥만 간단히 차려 먹거나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 전날 온 아들네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주씨가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손자 우영이는 내내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 방에서 쉬고 있었죠.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지라 음식을 차리면서도 신경은 쓰였지만 며느리도 이런 때라도 좀 쉬어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이라고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도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이가 보채면 남편이 놀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들 일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들리는 소리에 설핏 들었던 잠에서 깼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잠든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잠투정이 심하다더니 아직도 밤에 이렇게 우는 듯 했습니다. 주 씨가 문 앞까지 다가가자 시끄러운 소리가 애 울음소리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아빠 다 계시니까. 왜? 들으시면 안 돼. 나도 할 말 많아. 무슨 할 말.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뭐? 오빠가 무슨 희생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어디까지 해야 되냐니?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고생? 우영이 돌보는 거? 너는 우영이 엄마 아니야? 오빠도 애 아빠잖아. 왜 나만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데? 아니, 네가 직장 그만두고 애 보고 집안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힘들고 억울한데.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오빠는 퇴근이라도 하지. 나는 퇴근이 없잖아. 숨 막힌다고. 그래서 너도 육아 퇴근한다고 나한테 우영이 맡기고 쉬잖아. 아니야? 나야말로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주말에도 내가 안 도와. 한시도 마음 편히 못 쉬어. 거봐.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야. 애 키우고 집안이라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일 아니야? 그럼 내일도 같이 해줄래? 지금 돈 번다고 집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아니,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아빠 깨시겠어. 깨시라 그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서운해. 점점 더 커지는 목소리에 주 씨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달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아, 시끄러워서 깨셨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우영이가 깨서요. 재우고 다시 잘 거예요. 어서 주무세요. 어색한 웃음을 짓는 아들을 보고 주 씨가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그런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어머님한테도 너무 서운해요. 안에서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도대체 자신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주 씨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말렸지만 주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죠. 저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커리어도 포기하고 애만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은 절대 애도 못 봐준다고 못 박아버리시고요. 그건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애 낳으면 다들 시집에서 봐주던가 도우미 써줘요. 결국 그 돈을 주 씨가 내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내주시든 안 내주시든 무슨 상관이야. 복직하면 도우미는 쓰겠다고 했잖아. 근데 싫다며. 커리어는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그런 거야? 아니, 그래서. 나도 돕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도와준다고 끝이 아니라 애는 공동 책임으로 낳은 건데 왜 나만 애를 봐야 해?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잖아. 언제 당신만 애를 봐. 퇴근해서 나도 밤새 보잖아. 낮에 같이 있어 봤어? 어린이집 끝나고 그 정도 같이 못 있어? 좀 더 크면 힘든 거 다 지나가는데 왜 그래? 아들이 지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주 씨의 마음도 무척 좋지 않았죠.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그냥 내가 부탁한 대로 시터 한 명만 썼으면 되는 거잖아. 너는 집에 있고 그래. 결국 나 편한 일에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전셋집에서 시작한다고 울고불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자리 좀 더 잡으면 열심히 벌어서 금방 집 사겠다고 한 거고. 근데 맞벌이 하자는 거 네가 싫다고 집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도우미까지 써달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의 말에 주 씨가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애를 안 봐줘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주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어머님, 제가 이 집 장손도 낳아드렸는데 집도 전세로 해주시고요. 차도 오빠가 결혼 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결혼했죠. 그런데 독박육아까지 시키는데 제가 안 억울해요? 주 씨야말로 억울했습니다. 전세라도 10억짜리였는데 결혼에 10억 보태면서 차도 새로 사줬어야 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줄 때는 고맙다며 받더니 이제 와서 부족하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한 거니?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줬으면 만족했을 거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우리도 땅 파서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주 씨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영이 아빠도 일하면서 많이 거두는 것 같은데 이쯤 해라. 힘든 거 금방 지나가. 1년이 수월해지니까 같이 힘내서 키워야지. 너희가 선택해서 낳은 애잖아. 그런데도 며느리는 분한 듯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편먹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어머님도 육아해보셨으면서 어쩜 같은 여자끼리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아들 낳아드렸어요, 어머니. 남들 같았으면 외제차도 뽑아주고 그런다고요. 듣자 하니까 자신이 바른 말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애를 낳아줬다고 자꾸 그러는데 네가 내 자식 낳아줬니? 너희 자식 낳았지? 그렇게 따지면 집은 네가 나한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남편 내가 낳아줬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도 낳을만 하니까 낳았을 거 아니야? 독박 육아라는 게 어디 있어? 다 각자 형편대로 분업해서 사는 거지. 일하는 사람을 독박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누가 애 키우라고 떠밀지도 않고 일하라고 떠밀지도 않어. 다 스스로 결정한 일을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야? 우영이가 남의 자식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주말에 애 아빠 출근하면 애는 저 혼자 봐요. 아니, 그러면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 심정도 조금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거니? 퇴근하고 같이 키우고 다들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네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육아휴직 쓸 테니까 당신이 일해. 뭐? 그렇게 힘들다며. 그러면 바꿔서 하자. 내가 당신이 하던 일 할 테니까. 당신이 이제 돈 벌어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해? 아니, 좋은 생각 같다. 남녀평등한 세상이라며. 그러면 그 집 전세보증금 절반은 내놔라. 5억이지? 남녀가 평등한데 남자가 집값을 대는 게 어디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듣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힘들면 서로 푸념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전셋집이 어쩌고 차가 어쩌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도와주고도 그런 소리 들을 거면 차라리 안 주고 들으련다. 어머님, 그냥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아이는 남이 키워주면 애 엄마는 놀러만 다니면 되는 거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명절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든 거 이제 하지 말어라. 그래. 당신 힘들면 바꿔. 그것도 싫으면 싫으면 뭐, 당신 원하는 대로 애 없는 삶으로 돌아가란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일하면서 애 키우고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그 소리엔 주 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니는 것도 나중에 알고도 말 안 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서 누나한테만 사과하고 덮었어. 백화점 다니면서 카드 긁고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 풀라고 아무 말 안 했어. 나도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전셋집 해왔다고 핀잔 줘도 돈 벌어서 집 살 생각부터 했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애 보고 집안일하고 매일 힘들어도 참았고. 근데 당신은 점점 도를 지나친다. 그러자 며느리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보지 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 아들은 짐을 챙기더니 잠든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오빠. 이제는 안절부절하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다급하게 짐을 챙겼지만 아들은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주 씨는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말이죠. 너 괜찮겠어? 우영이도 아직 어린데 아직 어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려고?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 전에 몇 시간씩 도움이 쓰려고요. 우영이 엄마는 애 안 키우겠대? 혼자 못 키우겠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우영이 키우겠어요? 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렇지만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 손자를 두고 아들 부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떠올리면 어쩌면 일찍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나은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도 딸도 무척 놀랐지만 누구 하나 마음을 돌려보라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고 괴로울 사람이 본인일 테니 말이죠.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이혼을 했습니다. 주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주 씨도 딸도 가끔 들여다보곤 했지만 어찌저찌 해도 키우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죠. 매년 좋아진다면서요. 힘들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든 키워야죠. 아들은 가끔 누나의 도움도 받았고 아이가 좀 커서 안아줄 필요가 없게 되자 주 씨의 도움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엔 미소를 되찾게 된 아들을 보고 주 씨도 그제서야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흘러 아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된다면 비슷한 처지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